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겠죠?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4월 4일 토요일까지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주일 더 연장된 4월 11일까지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리전자공학에서 4주차 양자역학 부분까지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3주차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보기 전에 지난주 수업 2주차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 첫 번째 다뤘던 내용은 세미컨덕터 매트리얼의 종류였습니다. 이 종류에는 크게 엘레멘털 그리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있다고 했죠. 엘레멘털은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 세미컨덕터로서 실리콘 또는 절마늄이가 되겠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는 사족끼리 이루어진 세미컨덕터 실리콘 절마늄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3호족 그 다음에 이륙적으로 이루어진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이루는 원소 종류에 따라서 바이너리, 테너리, 쿼터너리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되었던 것이 크리스탈 스트럭처였습니다. 결정 구조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유니셀이랑 프리미티브 셀. 먼저 유니셀은 결정을 형성하기 위한 특정 영역, 구조, 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돌려서 쉽게 말해보면 이 유니셀을 반복적으로 배치시켰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니셀은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고 유니크하지 않고 난 유니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반복했을 때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것만 유니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프리미티브 셀은 유니셀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원의 큐빅 유니셀에 대해서 다뤄봤죠. 가장 기초적인 큐빅 유니셀 중에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그 다음에 베이스 센터드 큐빅. 심플 큐빅 같은 경우는 각 정육면체 모서리에 원자들이 배치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고, 바디 센터드 큐빅은 심플 큐빅에서 정가운데 하나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FCC 구조 같은 경우는 각 면이 총 6면체에서 6개죠. 하나, 둘, 셋, 넷. 옆쪽으로 4개, 위아래 2개 합쳐서 6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F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미컨덕터 레티스, 그러니까 반도체 결정 구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다이아몬드 레리스와 징크 블렌드 레리스. 실질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레리스와 징크 블렌드 레리스는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FCC 구조가 대각선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동돼서 두 개가 겹쳐진 구조가 다이아몬드 레리스죠. 그리고 징크 블렌더는 이 다이아몬드 레리스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FCC가 4분의 1만큼 대각 방향으로 시프트된 것처럼 형성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구조는 어떤 어떤 방향의 본연에 따라서 이제 크리스탈 플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의하기 위한 밀러 인다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밀러 인다이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루게 될 내용은
주로 금속 물질의 전기 전도도와 열 전도도가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하게는 금속 물질에서 전류 그리고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어떻게 수식으로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물질이 금속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속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2주차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지난 강의에서 봤던 그림이죠. 지난 강의에서 제가 고체 물질은 전기 전도도, 즉 전기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물질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슐레이터, 세마이컨덕터, 컨덕터라고 했죠. 이 중에서 컨덕터는 이 컨덕티비티, 전기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우수한 물질이고 대부분이 금속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버, 카파, 알루미늄, 플래티늄 등이 있고 이 컨덕티비티는 단순하게는 전기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컨덕티비티에는 내부적으로 전개를 가해줬을 때 이 물질 내부에서 전자나 차지 등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에서는 이 금속 물질에서 전자, 즉 차지가 외부에서 전개가 가해졌을 때 어떻게 움직여서 전류를 흘리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1주차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여러 가지 분자 결합 중에서 메탈릭 본드, 그러니까 금속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금속 물질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이 금속 아톰이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된 상태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간 전자들이 주변에 빨갛게 이렇게 모여서 형성하는 것이 일렉트론 가스 또는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내에서는 전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 물질은 매우 많은 자유전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전자들이 자유롭지 않고 어디에 타이트하게, 아톰에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해서 전기 전도도가 낮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 금속 내부에서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해서 전류를 흘리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루드 모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드루드 모델은 컨덕터, 도체 물질 내에서 자유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표현하는 모델이 되겠고요. 이 모델은 1900년에 폴 드루드에 의해서 처음 제안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렉트리컬 커런트 덴시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체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할 때 일렉트리컬 커런트 덴시티는 JX로 정해야 되고 이 JX는 A 델타 T분의 델타 Q가 됩니다. 여기서 델타 Q는 단위 시간 동안 도체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전하의 총량이 되겠고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점은 도체에서 일렉트릭 필드, 외부에서 가해진 일렉트릭 필드가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해진다면 전자들은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모두 특정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일렉트리컬 커런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일렉트리컬 커런트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들이 특정 속도로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 전자의 이동 속도를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전자 각각 한 개가 가지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특정 타임 t에 x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동하는 속도의 평균값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이 각각의 전자들이 특정 타임 시간에서 다른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평균 낸 값을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하고, 그리고 특정 타임 t라는 게 들어간 이유는 이 내부에서 뒤에서 말하겠지만 금속 이온의 아톰들이 내부에 존재를 하게 돼서 전자들이 이 아톰과 충돌을 해서 충돌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라서도 이 벨로시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에는 특정 타임 t 그리고 평균 벨로시티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 vdx는 n분의 1 곱하기 vx1 더하기 vx2 점점점점 vx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n은 전체 금속 물질 도체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 총 개수가 되겠고, vx1, vx2는 각각 전자가 가지는 벨로시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속도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 평균 속도가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current density JX는 A 델타 T분의 델타 Q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자에서 델타 Q가 ENA 델타 X로 바뀌어 있죠. 여기서 E는 일렉트리컬 차지로서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이 되겠고, 여기 N은 보시는 것처럼 N 나누기 V로 돼 있죠. 여기서 대문자 N은 전체 도체 내에 있는 전자의 개수, V는 전체 도체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N은 단위 볼륨당 전자 개수가 되고, A는 단면적이죠. 그리고 델타 X는 이 델타 T 동안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델타 Q는 일렉트리컬 차지,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일렉트리컬 차지와 단위 면적단 일렉트론 개수, 그리고 이 단면적, 그리고 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이 x 거리를 곱해서 구해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델타 x는 간단한 물리 개념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델타 x는 v dx 드리프트 벨로시티 곱하기 델타 t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urrent density JX는 ENVDX로 간략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는 일렉트리컬 차지라고 했고, N은 단위 볼륨당 전자의 개수, VDX는 전자의 평균 드리프트 벨로시티입니다. 따라서 타임 디펜던트 current density는 JX 가로치고 T는 ENVDX T가 되겠죠. 여기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벨로시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각각 도체 내에 존재하는 아톰들의 충돌을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도 이 속도가 달라져서 이 current density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E랑 N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변하는 것은 단지 이 VDX 드리프트 벨로시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드루드 모델의 드리프트 벨로시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림에서는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그냥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림에 표현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필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일렉트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 드로드 모델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드로드 모델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카파를 예시로 들었는데, 여기 녹색이 카파 이온이 되겠습니다. 전자를 이룬 카파 이온이 되겠고, 여기 빨간색이 전자가 되겠는데, 이 전자가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전기적 힘, 그러니까 플러스 아이온과 이 마이너스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힘에 의해서 이 전자가 계속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초록색 카파 아이온의 화살표가 있죠. 양쪽 방향으로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온도를 가해줬을 때, 특정 온도가 있을 때 이 아톰 카파 이온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온에 의해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떨림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카파 이온들은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이 전자를 정전기적 힘으로 끌어당기면서 계속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전자는 결국 최종적으로 X방향으로 봤을 때 똑같은 위치에 돌아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커런트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어떤 특정 시간이 흐른 후에 전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커런트가 빵이 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면 이 전자가 아까 말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동시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로 끌려가면서 전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드리프트 특성이 카파 이온과 전자 사이에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델타 X만큼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드루드 모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드루드 모델의 문제점은 실제로 우리가 전자의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측정해 봤더니 10의 6승 mPs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드루드 모델로 계산했을 때는 최대 10의 5승 mPs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드루드 모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고, 두 번째로 이 클래시칼한 드루드 모델은 템퍼러처 인디펜던트 특성, 그러니까 일렉트론 벨로시티에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카파 이온과 전자의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드리프트 벨로시티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는데, 결국 온도가 변하게 되면 이 카파 이온이 바이브레이팅 되는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크기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온도에 따라서 드리프트 벨로시티에 영향이 크게 작용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변화 없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일정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컬 모델은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퀀텀 메카닉스,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퀀텀 메카닉스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언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클래시컬한 드루드 모델을 이용해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계산했을 때 실제 드리프트 벨로시티 값과
10배가량 차이가 나고 온도 의존성 특성도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시간에는 이 클래시컬한 드루드 모델을 이용해서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계산을 해야 추후에 컨덕터 금속의 전기 전도도와 저항 레시스티비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드리프트 벨로시티 수식이 나와있죠. VXI는 UXI 더하기 ME 분의 2EX 곱하기 T 마이너스 TI. 그래서 VXI는 컨덕터 내에 전자 개수가 n개가 있는데, 이 n개 중에서 i번째 일렉트론이 가지는 드리프트 벨로시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UXI는 충돌 직후에 초기 속도, 그리고 TI는 마지막으로 충돌했을 때 시점, 타임이 되겠고, ME 분의 EX는 전자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드리프트 벨로시티 수식은 몰리에서 나오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특정 속도 V를 구할 때 뉴턴의 법칙에서 V는 V0 더하기 A T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 곱하기 T를 하면 그 초기 속도에 더해진 속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 가속도인 ME 분의 이 EX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F는 MA, 여기 ME는 전자의 질량이죠. ME와 정전기적 힘 EX, Q, F는 QE 식이죠. 여기서 Q나 E나 일렉트릭과 차지 똑같은 걸 의미하니까 이렇게 E로 바꿔서 한 거고, 요 힘이 서로 같다고 하고 계산해 보면 가속도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벨로시티 계산식을 좀 더 간략히 하기 위해서 충돌 직후에 모든 일렉트론들의 평균적인 초기 속도가 제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로라고 가정하면 평균 average drift velocity는 앞에서 VDX는 n분의 1 곱하기 VX1 더하기 VX2 점점점 해서 VXN이라고 했었죠. 이게 어떻게 바뀌냐? 위 수식에서 UXI는 0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여기 가속도 m분의 2x 곱하기 t-ti가 되죠. 근데 이때 n개의 일렉트론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발을 붙여서 이 충돌, 현재 시점과 충돌, 바로 직전에 충돌한 시간 사이의 거리를 평균값으로 나눠서 곱해주면 평균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일렉트론 1, 2, 3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했죠. 여기 T1이 마지막으로 충돌했을 때의 시간이고, 여기 이제 현재 시간은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일렉트론을 봤을 때 T1에 충돌하고 나서 걸리는 시간 T까지, 요게 이제 이 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렉트론은 첫 번째 일렉트론보다 좀 더 뒤에 마지막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현재 시간 빼기 마지막 충돌이 일어났던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세 번째 전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일렉트론보다 더 빨리 마지막 충돌이 일어나서 t-ti 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모든 일렉트론 충돌, 현 시점부터 충돌 시점 사이의 시간차를 평균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발을 붙여서 요거를 우리가 타우라고 정의하고, 이거는 충돌 간의 평균 시간, 그러니까 충돌 사이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파라미터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VDX가 M2분의 2EX 타우로 정의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수식에서 M2분의 2 타우는 드리프트 모빌리티라고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뮤D는 M2분의 2 타우가 됩니다. 이 드리프트 모빌리티는 반도체 소자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모빌리티는 뮤디 EX로 간략화되게 되고 결국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일렉트릭 필드에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후에 이제 커런트 덴시티, 앞서 계산했던 커런트 덴시티 JX는 EMVDX에서 VDX 대신 MUDEX를 대입하면 EMMUDEX가 되고 여기서 컨덕티비티를 EMMUD로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JX는 컨덕티비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계산이 되게 되죠. 만약에 전자의 스캐터링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금속 내에서 충돌 간의 평균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이 말은 요 수식에 따라서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증가하게 되고 컨덕티비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무조건 크다고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전기전도도는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증가하더라도 이 전자의 농도가 감소하면 전기전도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카파의 전자의 드리프트 모빌리티와 민 스캐터링 타임을 계산해 보시오. 이때 컨덕티비티와 덴시티 그리고 아토믹 매스 값을 주어줬습니다. 솔루션을 볼까요? 솔루션,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수식 두 개가 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컨덕티비티는 En 곱하기 뮤D 그리고 뮤D는 M2분의 2 타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컨덕티비티 값 그리고 덴시티 아토믹 매스가 되죠. 근데 모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 수식을 이용하려면 모르는 식 타우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왼쪽 수식을 이용해서 드리프트 모빌리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N 카파의 단위 부피당 전자의 개수가 되겠죠. 이 전자의 개수는 MAT분의 DN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MAT는 아토믹 매스 질량이죠. 그러니까 1몰에 아톰이 몇 g이다. 그리고 덴시티는 큐빅 센치에서 몇 g을 차지하고 있다. 아보가드로소는 1몰에 아톰 개수가 몇 개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8.5 곱하기 10의 22승 일렉트론이 큐빅 센치 안에 큐빅 세제곱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수식을 이용해서 드리프트 모빌리티를 계산합니다. 이 n분의 여기 컨덕티비티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43.4 센치 제곱 퍼 볼트 세크가 되죠.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변환해서 타우는 2분의 뮤디 ME야 돼서 쭉 계산을 할 수 있죠. 여기서 ME는 우리가 아마 1주차 수업에서 표를 통해서
알려줬던 것 같은데 모든 전자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해서 결국 요 민 스캐터링 타임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승세크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일렉트론의 민 스피드, 평균 스피드 U가 1.5 곱하기 10의 6승 미리 퍼 세크다. 그러면 민 프리 패스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죠? 이 민 프리 패스는 요 민 스피드 곱하기 타우, 민 스캐터링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나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구리에서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민 스피드의 0.055%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그리고 구리의 전기 전도도가 5.9 곱하기 10의 5승 per ohm 센치이면 전류 밀도는 얼마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은의 전자가 가지는 드리프트 모빌리티 민 스캐터링 타임 민 프리 패스를 계산하시오. 은의 밀도랑 원자 질량이랑 전기 전도도 그리고 민 스피드에는 각각 제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숙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속 물질의 저항 또는 전기 전도도의 온도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물질은 전기적으로도 좋은 도체이면서 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도체입니다. 그래서 도체 내에서 금속 내에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어떻게 이 온도가 도체의 전기 전도도나 저항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간단하게 그림이 나타나 있죠. 여기 이제 카파 금속을 나타낸 거고 왼쪽에서 열을 가해주고 오른쪽은 차가운 면이 되겠죠. 이 안에 녹색은 금속 이온이 되겠고 빨간색들은 전자가 됩니다. 이때 이제 왼쪽에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 이 열 에너지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전자에 의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이 자세한 전달 과정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열 이동 과정에서 전자는 여기 이제 열적으로 바이브레이션 되는 이온과 충돌하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금속 이온의 바이브레이션 정도가 더 심해져서 전자가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의 흐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저항이나 전기 전도도가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금속에서 전기 전도도 또는 저항의 온도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 수식을 가져왔죠. Electrical Conductivity 수식. Conductivity는 EMUD가 되고 MUD는 ME분의 2 타우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Conductivity는 ME분의 2 제곱 N 타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 전기 전도도 수식에서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ME는 전자의 질량이죠. 전자의 질량은 당연히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E 제곱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죠. 이것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N은 전자의 밀도인데 전자의 밀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메탈인 경우에 이 전자의 농도는 온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타우,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충돌하고 다시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이게 온도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금속 이온의 전기 전도도 또는 저항의 온도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타우의 온도 의존성을 알아보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타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 타우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스캐터링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돌한 이후에, 그러니까 뭐 바이브레이션 하는 아톰과 충돌한 이후에 다음 바이브레이션 하는 아톰과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우의 온도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하나의 원 스캐터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스캐터라고 표시된 녹색은 일반적으로 바이브레이션 하는 아톰이 되겠고요. 아톰 외에도 뭐 임퓨리티나 베이컨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는 바이브레이션 하는 크기입니다. 이 아톰이 바이브레이션에서 영향을 미치는 크기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직전에 충돌했던 시점부터 새로 충돌하는 시점까지의 이 전체 공간에 대한 볼륨은 S 곱하기 L이 됩니다. 이 S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이 메탈 아톰이 바이브레이션 하면서 발생하는 반경, 이 S가 되겠고, L은 요 둘 사이의 평균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평균 거리가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스캐터링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를 다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볼륨 S 곱하기 L 곱하기 NS는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NS는 스캐터의 컨센트레이션인데 우리는 원 스캐터링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NS를 넣어주고 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ean distance between collision, 그러니까 충돌 사이의 평균 거리는 전자의 평균 속도 곱하기 타우, 그러니까 충돌 간에 걸리는 시간으로 환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S mu 타우 NS는 1이라는 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타우를 수식으로 바꿔보면 타우는 S 곱하기 U 곱하기 NS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U는 전자의 평균 속도가 되는데, 이 평균 속도는 온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합니다. 완전히 일정하진 않지만 온도의 영향성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NS 같은 경우는 아톰의 콘센트레이션과 똑같다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베이컨시나 뭐 임퓨리티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톰만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요 타우 온도 의존성, 그러니까 메탈의 금속의 온도 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타우는 결국 요 면적 S, 이 스캐터 아톰의 바이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면적이 크게 영향을 주게 되죠. 이 타우는 이 면적의 역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타우가 열적으로 바이브레이션하는 아톰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 S에 반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 슬라이드에서는 열적으로 바이브레이션하는 아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적으로 바이브레이션하는 아톰은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여기 질량이 m인 아톰이 두 개가 있고 요 사이에 스프링이 있는데 이 아톰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반복하는 진동 운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 오실레이션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 ma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a는 앞에와 똑같이 이 아톰이 오실레이션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리를 A라고, 앰플리튜드 그 거리를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오실레이션 프리퀀시입니다. 이게 2분의 1 KT와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 라고 정의가 되고, 결국 결론적으로 이 바이브레이션의 앰플리튜드 A 제곱은 T와 비례를 하게 되죠. 즉 템퍼러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바이브레이션하는 앰플리튜드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타우 수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타우는 SUNS분의 1이 되고, 이 S는 파이 A 제곱으로 면적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타우는 파이 A 제곱 뮤 NS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타우는 파이 A 제곱분의 1에 비례를 하고, 요 A 제곱이 T에 비례한다는 수식 경향성 때문에 이 타우는 T분의 1에 비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우는 간략하게 T분의 C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C는 Temperature Independent Constant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빌리티, 드리프트 모빌리티를 M이 이 타우에서 M이 T분의 이 C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결국 레디스 스캐터링 리미티드 레지스티비티는 여기 보는 것처럼 2제곱 NC분의 M이 T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요 앞에 2제곱 NC분의 M2를 A라는 템퍼러처 인디펜던트 콘스탄트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로우 레디스 스캐터링 리미티드 레시스티비티는 AT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로우 T는 AT. 결국 이 로우 T는 온도에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저항은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브레이션이 아톰이, 그러니까 열적으로 바이브레이션한 아톰의 힘이 점점 증가해서 일렉트론의 이동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메디슨스 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금속 물질, 즉 하나의 금속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전도도가 금속 아톰 원자의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스캐터링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합금, 메탈릭 어로이 같은 경우는 메탈 아톰과 임퓨리티 아톰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 가지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스캐터링 개념만 가지고는 정기적인 전도도 특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온도에 의존하는 메탈 이온의 바이브레이션에 의존하는 레디스 스캐터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이 합금 안에 주입된 임퓨리티에 의한 스캐터링이 되겠습니다. 이 임퓨리티 아톰 같은 경우 임퓨리티 원자가 이 금속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적으로 이 메탈 이온의 디스토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요 격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렇게 일렬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임퓨리티의 아톰이 크기 때문에 요런 원자 아이온이 좀 밀려서 격자 구조가 좀 변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 때문에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레리 스캐터링과 임퓨리티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결국 net probability of scattering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전체 타우분의 1은 타우 t분의 1 플러스 타우 i분의 1이죠. 타우 t분의 1은 레리 스캐터링에 의한 효과가 되겠고 타우 i 같은 경우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효과입니다. 요 타우 t 같은 경우는 타우 L로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레리 스캐터링이기 때문에 타우 L로도 많이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드리프트 모빌리티 뮤 D는 M2분의 2 타우로 정의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합금의 경우에는 뮤 D분의 1은 뮤 L분의 1 더하기 뮤 I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뮤 L은 레리 스캐터링 리미티드 드리프트 모빌리티고 뮤 I는 임퓨리티 스캐터링 리미티드 드리프트 모빌리티입니다. 뮤 L은 메탈 아톰의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되겠고요. UI는 금속 이온 안에 추가적으로 주입된 불순물 임퓨리티에 의해 생기는 드리프트 모빌리티입니다. 결국 전체 미저항 로우는 EMUD분의 1이고 이건 결국 EMUL분의 1 더하기 EMUI분의 1이 됩니다. 결국 로 L 더하기 로 I가 전체 미저항 로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법칙을 메디슨스 룰이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결정질 금속 그러니까 뭐 합금 같은 경우 뭐 이런 것의 비저항이 격자에 위치한 금속 이온의 바이브레이션에 의해 생기는 산란에 의한 저항 그리고 임퓨리티에 의해 발생하는 비저항의 합과 같다는 규칙이 메디슨즈 룰이 되겠습니다. 이 합금이 순수한 금속 물질과 가깝다면 이 로 L, 레리 스캐터링에 의한 비저항이 도미넌트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금속에 임퓨리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퓨리티 레지스티비티인 로 I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두 개의 합이 최종 물질의 비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로 L은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존재하고요. 그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타우 L 레리 스캐터링에 의한 타우가 T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임퓨리티에 의한 비저항은 온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항 로우는 로 L 더하기 로 R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파라미터 A 곱하기 T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 L은 T에 대한 온도에 비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AT라는 수식으로 나타내고 이 로 R 같은 경우는 임퓨리티와 베이컨시 그리고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여러가지 추가적인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산란 저항이기 때문에 로 R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 I가 로 R의 한 종류가 되겠죠.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ivity, TC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CR은 A0로 나타낼 수 있고 A0는 로우 제로분의 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로우가 됩니다. 이때 델타 T와 델타 로우는 T-T0에서의 온도 변화와 저항 변화가 되겠고 T0는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은 템퍼러처, 그리고 로우 제로는 당연히 T0일 때 저항값이 되겠죠. 그럼 이 TCR 값을 언제 많이 이용하냐?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히터라든지 서머미터, 온도계죠. 온도계를 메탈 물질을 패터닝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터의 경우 전류를 흘려줘서 온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류를 흘려준 다음에 저항을 측정해서 이 저항값에 해당하는 온도를 읽어서 얼마의 온도가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이 금속 물질에 대한 A0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서머미터의 경우도 반대로 똑같죠. 우리가 저항을 측정해서 A0를 환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온도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저항은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 레시스티비티는 여기 보시는 수식과 같이 쓸 수가 있죠. 로우는 로우 제로 곱하기 1 더하기 A0 곱하기 T-T0. 로우 제로 곱하기 A0 곱하기 T-T0가 이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량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이 저항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파워 로우 오브 더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로우는 로우 제로 곱하기 T0분의 T, 그리고 여기 N승이 들어가는 거죠. 이 수식을 이용해서 온도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왼쪽 수식을 바탕으로 표현이 된 건데 여기 이 그래프가 실제 로우가 T에 비례하는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물질들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단지 이제 절대적인 저항값이 다를 뿐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대부분의 non-magnetic 메탈은 1과 유사한 N이 1과 유사한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버, 카파, 텅스텐, 그리고 플래티늄, 이 금속 물질들은 온도가 T에 비례하는 요 그래프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마그네틱 메탈의 경우 이 N값이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매그네틱 메탈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온 철이 있고요. 그리고 니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우는 다른 메탈들보다 좀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메탈 종류별로 비저항, 로우 제로랑 TCR, Thermal Coefficient of Resistivity, 그리고 N값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 비저항이 제일 낮은 물질이 카파죠. 카파가 제일 낮고 그다음 알루미늄도 낮은 편에 속하고 골드도 낮은 편에 속하죠. 근데 카파랑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비싸니까 알루미늄을 그래서 반도체 메탈로 많이 활용을 하고 이 TCR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K분의 이제 1이 단위가 되는데 요 TCR 값이 가장 작은 물질이 온도에 대한 저항 변화가 가장 작죠. 여기 물질 중에서는 이 탄탈륨이 TCR이 가장 작아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가 가장 작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N값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메탈들은 거의 1과 이상한 값을 가지고 아이온, 철이랑 니켈 같은 경우 2와 유사한 값을 가져서 이거는 마그네틱 메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순수한 금속과 합금의 저항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에서 각각 순수한 구리금속 그리고 구리와 니켈 합금 금속의 저항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비저항인 로우는 로L 더하기 로R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략해서 AT 더하기 B가 되는데 여기 로L은 레리스 스캐터링에 의한 비저항이 되어 있고 요게 AT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로R은 레지덜 레지스티비티라고 하고 간략하게 B로 나타내죠. 여기에는 impurity, 크리스탈 디펙트, 그리고 그레인 바운더리에 의한 저항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순수한 카파, 금, 구리의 온도에 따른 비저항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100K 이상일 때 이 순수한 금속의 저항은 온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이 비저항에서 레리스 스캐터링, 그러니까 메탈 아이온의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저항이 이 로R보다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온도가 100K 이하일 때 갑자기 저항이 온도의 5승에 비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의 5승에 비례하는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100도 이하에서는 카파, 메탈, 금속 안에 존재하는 메탈 아이온들이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하는 아톰 개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저항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존 1을 보시면 거의 일정한 저항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존 1에서는 비저항 로우가 로R의 값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로R이 나타나는 이유는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바이브레이션 하는 아톰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크리스탈 디펙트 또는 임퓨리티에 의한 저항에 의해서 이 최종 저항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파와 니켈의 합금 금속의 온도에 따른 비저항 변화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100%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니켈 이온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밑에 수식에서 로L은 그대로인데 로R이 점점 커져서 저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리스 스캐터링에 의한 비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디폼이라는 게 있고 어닐드라는 게 있는데 이 어닐드는 이 카파 이온이 충분히 재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온도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어닐드라고 하는 거고 디폼은 이 카파 금속을 변형시키는 온도죠. 그러니까 재결정을 이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어정쩡한 온도로 놔뒀을 때 이 금속, 구리금속의 이온들이 마음대로 재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디폼드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콜드 워킹 또는 뭐 디포밍 메탈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런 콜드 워킹이나 디포밍 메탈 같은 경우는 디스로케이션 그러니까 제 위치에 있지 않는 메탈
아톰들이 농도가 많아져서 저항이 상대적으로 어닐드돼서 정렬된 합금보다 저항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디폼에 의한 저항은 로 R에 포함이 되고 그거를 로우 CW라고 말하게 됩니다. 솔리드 솔루션 형태의 바이너리 얼로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솔루션 형태의 바이너리 얼로이의 예시는 니켈, 크롬, 카파 니켈, 카파 골드 등이 있고요. 이러한 솔리드 솔루션에서는 각각의 원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고 약간 랜덤하게 배열되기 때문에 저항 성분 로우에서도 로우 I, 그러니까 임퓨리티에 의한 저항 성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L은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했었죠. 이 열에 의해서 진동되는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영향보다 니켈이랑 크롬이 만약에 두 개가 섞이게 되면 크롬이 이제 임퓨리티로서 작용을 하게 돼서 이 로우 I 임퓨리티 레지스티비티가 증가하게 돼서 전체 저항값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솔리드 솔루션 바이너리 얼로이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아까 저항 성분 중에서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저항 성분이 도미넌트하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솔리드 솔루션이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저항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TCR 값이 작아집니다. TCR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 변화의 값이 TCR로 정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TCR이 작아진다는 건 온도가 변해도 저항 값이 거의 일정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테이블 2.2에 예시가 나와 있죠. 니켈이 있고 크롬이 있고 니크롬. 니크롬은 니켈이랑 크롬이 더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니크롬이 레지스티비티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TCR 값도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레지스티비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런 니크롬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와이어 형태의 히터나 퍼니스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저항값이 크지만 TCR 값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민감하지 않아서 정밀한 온도 제어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만약에 히터나 퍼니스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저항 변화가 조금 크게 나타나더라도 온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온도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카파랑 니켈 얼로이의 예시가 또 나타나 있죠. 여기 보시면 100% 카파일 때랑 100% 니켈일 때 저항값보다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나는 저항값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는 니켈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됐을 때 가장 큰 저항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니켈이 50%가 들어가게 되면 이 크롬이 아니죠. 카파 니켈 얼로이의 TCR 값이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용도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노르다임스 룰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노르다임스 룰은 아까 말한 바이너리 얼로이, 그러니까 솔리드 솔루션 형태의 바이너리 얼로이의 레지스티비티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로우 I, 왜냐하면 로우 L 값은 상대적으로 로우 I보다 작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아서 로우 I는 CX 곱하기 1-CX로 표현이 된다. 이게 바로 노르다임스 룰이 되겠고요. 여기서 로우 I는 다들 알다시피 앞에서 말했듯이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발생하는 레시스티비티 저항이 되겠고,
C는 노르다임 코에피션트, 그리고 X는 Atomic Fraction of Solute Atom이 되겠죠. 여기서 카팔 니켈 얼로이를 예를 든다면 요 X 값은 전체 이 얼로이 중에서 니켈의 비율 이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로 i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테이블 2.3에서 다양한 솔리드 솔루션의 노르다인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빨간색 요걸 기준으로 카파를 베이스 메탈 이온으로 해서 AU, MN, 니켈, SN, ZN 등이 들어가 있는 솔리드 솔루션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노르다인 코에피션트가 요 아래쪽으로는 AU를 베이스 메탈로 해서 CU, MN, 니켈, GN, SN, GN 등이 인피니티로 들어간 솔리드 솔루션의 노르다인 코에피션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르다인 코에피션트는 쉽게 말해서 각각 들어가는 두 가지 바이너리 아톰들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크기 차이가 크면 클수록 노르다인 코에피션트 값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똑같이 AU랑 카파, 그러니까 골드랑 카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인으로 하는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노르다인 코에피션트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을 하더라도 카파를 베이스 아톰으로 하고 AU가 인피니티로 들어갔을 때 이 노르다인 코에피션트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노르다인 코에피션트가 더 크다는 말은 아까 앞에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한 레시시비티 값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노르다임즈 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노르다임즈 룰은 솔리드 솔루션 형태의 바이너리 얼로이의 레시스티비티가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한 레시스티비티로 예측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 노르다임즈 룰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로 작용하는 아톰의 콘센트레이션, 즉 농도가 낮을 때는 굉장히 잘 일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수적인 저항 성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Combined Medicine and Nordimes Rul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Combined Medicine and Nordimes Rule 같은 경우에는 레시스티비티 로우가 로우 매트릭스 더하기 CX 곱하기 1-x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CX 곱하기 1-x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르다임즈 룰에 해당이 되죠.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한 레시스티비티 성분이 되는 거고, 로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 로 L과 로 R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로 L은 다른 말로 로 T로도 표현이 되는데 템퍼러처에 의한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저항 성분이 되겠고요. 로 R은 크리스탈 디펙 또는 그램 바운더리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 성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한 저항 성분도 이 로 R에 포함이 되는데, 이 소식에서 노르다임즈 룰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로 R에는 인피니티에 의한 저항 성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C 노르다임 코에피션트는 값이 크면 클수록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한 저항 성분을 증가시켜서 저항 값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X는 솔리드 솔루션에서 인피니티로 작용하는 아톰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상온에서
카파 골드 얼로이의 저항 변화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여기 X축은 골드의 컴포지션 비율이 되겠고 Y축은 저항값입니다. 여기에 총 두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퀀치드라는 것과 어닐드가 있죠. 이 퀀치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언일을 해주긴 해줍니다. 온도를 가해줘서 언일을 해주는데 이런 온도를 가해준 상태에서 각각의 얼로이에 들어있는 아톰들이 재배치돼서 결정을 형성하기 전에 빠르게 냉각시키는 거를 퀀치드라고 하고요. 이 어닐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얼로이에서 카파와 골드가 충분히 재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온도 그리고 시간을 준 형태의 프로세스를 진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퀀치드 얼로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파랑 골드 아톰이 재배치되거나 재결정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퀀치드 얼로이 내에서는 카파와 AU 아톰이 굉장히 랜덤하게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던 얼로이들과 비슷한 영향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AU 컴포지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레시스티비티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특정 비율에서 맥시멈 레시스티비티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도로 이 저항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여기 상온에서 카파 AU 얼로이 같은 경우는 AU 비율이 50%일 때 가장 큰 레시스티비티 값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은 여기서 인피니티 스캐터링에 의한 저항 요소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TCR 값은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어닐드 얼로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얼로이 안에서 카파와 AU의 아톰이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퀀치드 얼로이보다 잘 정렬된 결정 구조,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고 이에 의해서 레디스 스캐터링 비율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몰 플렉션, 그러니까 골드의 특정 비율을 가질 때 이런 물질을 형성해서 레시스티비티 값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골드가 25%일 때 CU3AU라는 얼로이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 AU가 50%일 때는 CUAU라는 얼로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닐드 얼로이는 퀀치드 얼로이랑 똑같은 골드 컴포지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저항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닐드 얼로이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을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을 이펙트는 메탈과 세마이컨덕터의 모두의 경우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는 현상이 되는데요. 여기 이번 주 강의에서는 금속의 경우에 호을 이펙트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의 경우와 세마이컨덕터의 경우에 호을 이펙트의 차이는 메탈의 경우에는 전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자에 의한 호을 이펙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마이컨덕터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전자 외에 홀, HOL이라는 홀이라는 캐리어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홀 이펙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 이펙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속 물질이 놓여 있을 때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 화면 바깥쪽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마그네틱 필드와 수직한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해졌을 때 홀 필드라는 것이 생성되는 현상을 홀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 홀 필드라는 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물리 시간에 플레밍의
플레밍 왼손 법칙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왼손 중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나가는 방향을 검지로 표현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에 수직한 중지 방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힘 F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로렌츠 펄스라고 하고, 수식으로 나타나면 FB,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힘 F는 Q는 이제 일렉트리컬 차지고 V는 차지드 파티클의 벨로시티, 이동하는 벨로시티가 되겠죠. 이거를 적분이 아니고 마그네틱 필드와 벡터 곱을 해주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이 로렌츠 펄스를 나타내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파티클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파티클에서 각각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어떻게 적용돼서 힘이 어떤 방향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전하를 보시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 방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파티클이 이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게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힘 F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Q 벡터 V 곱하기 벡터 곱이죠. 벡터 곱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F의 크기가 되겠고, 여기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이 V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파티클의 벨로시티라고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전류 방향도 이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을 하면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의 전하를 띠는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V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을 쓸 때 F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로렌츠 펄스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마이너스 파티클의 경우 V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죠. 근데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을 쓸 때 중지는 전류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지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해서 표현을 해보면 힘 F가 아래쪽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 펄스 수식에서만 살펴봤을 때는 요 Q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플러스 차지를 띠는 파티클의 경우는 플러스 E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면 마이너스 E라는 일렉트리컬 차지가 들어가서 방향이 결국에는 벨로시티의 방향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힘의 방향은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금속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속에서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금속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있죠. 이 경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파티클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벨로시티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로렌츠 펄스에 의해서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화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힘 F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힘 F의 크기는 이 로렌츠 펄스 수식에 의해서 일렉트릭 차지 곱하기 벨로시티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되죠. 그리고 방향은 당연히 마이너스 차지기 때문에 XY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서 마이너스 Y 방향, 이쪽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작용하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모이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금속의 아래쪽 방향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일렉트론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쪽은
이 일렉트론 개수가 작기 때문에 플러스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 EH 홀 필드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의해서 홀 볼테이지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EH 홀 필드가 생겼다고 했죠. 이 홀 필드가 생기면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차지는 이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리컬 포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방향이죠. 위쪽 방향. 이 FE 일렉트릭 포스는 Q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EH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의 곱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홀 이펙트라는 RH라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이 포인터로 바꾸겠습니다. 이 홀 이펙트의 역할은 뭐냐면, 홀 이펙트가 아니죠. 홀 코에피션트의 역할이 뭐냐면, 홀 이펙트가 발생하는 크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RH는 어떻게 계산하냐? 좀 자세히 알아보면, 아까 금속 내에서 이 전자에서 홀 이펙트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폴스가 생성이 된다고 했죠.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 생기는 로렌츠 폴스, 그리고 홀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폴스가 생기죠. 결국에는 이 두 힘이 같아져야지 이 일렉트론이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 FE 더하기 FB는 0이고, 이거를 넘겨주면 FE는 마이너스 FB가 되죠. 그래서 FE는 이 일렉트리컬 차지, 여기서는 이제 Q라고 표현했는데 Q나 E나 똑같은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E 곱하기 EH가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FB에서 아까 로렌츠 폴스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고, 이 크기는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벨로시티, 드리프트 벨로시티,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수식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일렉트리컬 차지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게 되고, 결국 EH는 VDX BG가 됩니다. 근데 이 VDX는 우리가 current density JX는 EN VDX를 이용해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VDX는 EN분의 1이 돼서 EH 일렉트릭 필드 EH는 EN분의 1 JXB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홀 코에피션트 RH는 JXBG분의 E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H는 마이너스 EY이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EN분의 1이 홀 코에피션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홀 코에피션트는 E는 상수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결국 이 금속 물질 내의 전자 농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H를 구하면 이 물질 내의 전자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 홀 이펙트를 이용한 측정 장비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물질을 합성하거나 만들었을 때 그 물질 안에 들어가는 전자 또는 홀의 농도를 계산할 때 이 홀 이펙트를 적용한 측정 장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각각 금속 물질의 홀 코에피션트와 홀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세마이컨덕터의 경우에는 이 홀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전자나 홀의 농도를 계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금속의 경우에는 이 홀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전자의 농도를 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금속 자체 내에 매우 많은 전자가 있기 때문에 금속별로 이 값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봐도 홀 코에피션트가 거의 9, 3.5, 7.2, 3.4, 5, 6, 2, 9, 25 이렇게 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전자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큰 변화가 없죠. 이렇게 오더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속의 전자 농도를 계산하는 데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은 아까 앞에서 수식적으로 홀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2n분의 1이라고 했죠. 금속의 경우에. 그래서 대부분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특이하게 베를린만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이유는 추후에 밴드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좀 특이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홀 이펙트, 홀 코에피션트 RH와 메탈의 컨덕티비티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모빌리티 뮤D가 컨덕티비티 곱하기 홀 코에피션트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리고 각각 카파의 홀 코에피션트와 컨덕티비티가 마이너스 0.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3승 퍼 암페어 세크이고 5.9 곱하기 10의 7승 퍼 옴 미터일 때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페이지에서 다뤘었죠. 홀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는 거고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는 2n 뮤d가 되게 됩니다. 이때 2n은 뮤d분의 시그마로 표현이 되고 요 수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홀 코에피션트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뮤d가 되고 이걸 다시 뮤d 수식으로 바꿔주면 뮤d는 마이너스 홀 코에피션트 곱하기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각각 수치들을 대입해주면 카파의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제곱 퍼 볼트 세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숙제 하나를 또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2-4에서 앞선 슬라이드의 테이블 2-4에서 구리의 일렉트론 드리프트 모빌리티 값을 이용해서 구리의 전자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구리 원자 한 개당 제공되는 전자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해서 구리 원자와 자유전자의 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계산을 위해서 주어준 파라미터는 구리의 전기전도도와 구리의 원자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속물질의 열 전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멀 컨덕티비티죠.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속물질은 정기적으로도 우수한 도체이지만 열적으로도 우수한 도체입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가 전자에 의해 전달이 된다고 했죠. 금속에서는. 반면에 이제 논메탈, 즉 이제 세마이컨덕터나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열 에너지가 오로지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부분 어딘가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면 가운데 스프링이 있는 것처럼 붙어 있고 이게 진동 운동, 오실레이션 운동을 한다고 했었죠. 이런 오실레이션 운동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전달되는 게 논메탈 물질에서의 열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속 내에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파 금속의 물질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서 녹색은 카파 이온이 되겠고 이 검은색 화살표는 바이브레이션 되는 앰플리튜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 물질에서 한쪽 부분이 열에 의해서 가열이 되고 한쪽 부분이 그냥 차갑게 유지가 되는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한쪽에서 가해지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메탈 아이온의 바이브레이션이 아토믹 바이브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토믹 바이브레이션 크기보다 이쪽에 있는 아토믹 바이브레이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더 바이브레이션이 커지는 상태에서 전자가 와서 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아톰과 충돌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더 얻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표현되어 있죠. 이쪽 부분은 좀 작은 반면에. 그래서 이 전자가 충돌을 해서 바이브레이션 되는 아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을 하고 다시 또 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아톰과 충돌을 해서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 아톰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브레이션이 더 커지게 되고 다시 또 전자가 와서 또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뺏어가고 전자가 다시 또 다른 아톰과 충돌해서 에너지를 그 아톰에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열 에너지가 메탈 내에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즉 일렉트론은 에너지 캐리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금속 내에서 히트 커런트, 열 흐름 또는 히트 플로우 레이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Q'으로 표현이 되고 이 Q'은 dT분의 dQ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어떤 특정 면적을 따라서 전달되는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풀어보면 A라는 게 들어가고 이 A는 당연히 단면적이 되겠고 델타 X분의 델타 T는 요 X 방향으로 온도 변화가 얼만큼 일어난지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K는 열전도도라는 파라미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수식이 붙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수식은 이제 온도가 점점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라는 수식이 붙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멀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멀 레지스턴스를 추출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길이가 L인 금속 도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금속 도체 내에서 템퍼러처 디퍼런스는 델타 T이고 이때 rate of heat flow 또는 heat current Q'은 A 곱하기 K L분의 델타 T가 되죠. 여기서 원래 앞에 수식에서는 이게 델타 X였는데 우리가 길이가 L인 금속 도체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L이 들어간 거고 이거를 분자에 델타 T만 남겨놓고 분모로 다 옮겨주면 이 분모는 AK분의 L이 되게 됩니다. 이 Q'은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열량이 되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량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커런트 I는 단위 시간당 어떤 특정 면적에 흐르는 총 전하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것과 비교한 다음에 서멀 레지스턴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는 R분의 델타 V죠. 이거는 다들 오음의 법칙으로 아는 수식일 거고 이 R은 비저항 시그마 A분의 L로 표현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요 오음의 법칙에 의한 전류 커런트식과 요 히트 커런트 그러니까 the rate of heat flow의 식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지 차이점은 분자의 히트 커런트 같은 경우는 델타 T로 온도 변화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간단하게 수식적으로 Q'은 세타분의 델타 T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타는 KA분의 L이 되겠고 이 세타를 우리가
서멀 레지스턴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기적인 ohm의 법칙의 식에서 이 분모가 레지스턴스로 정의되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봤을 때 서멀 레지스턴스는 이와 같이 열전도도 곱하기 단면적 분의 L이라는 수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논메탈 물질의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메탈의 예로는 아이오닉 크리스탈 그리고 글래스가 있겠는데요. 아이오닉 크리스탈에는 이런 정기적인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바일 차지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바일 차지의 예는 아이오나이즈드 인터스피셜 임퓨리티 그리고 모바일 일렉트론 등이 되겠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A 그림이 아이오닉 크리스탈의 일반적인 예인 세라믹이 되겠습니다. 이 세라믹 내에 보시면 아이오나이즈된 인터스티셜 임퓨리티 그리고 모바일 일렉트론 등이 존재하게 되죠. 이게 모바일 일렉트론이고 요게 이제 아이오나이즈된 인터스티셜 임퓨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시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베이컨시는 쉽게 말해서 디펙 그러니까 빈 공간이 되겠죠.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바일 차지들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어떤 한 공간에서 다른 인터스티셜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인터스피셜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전류 흐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플러스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비어있는 베이컨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인터피셜 사이트에 존재하는 모바일 아이온들 즉 플러스 차지를 띤 아이온은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인터피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동들에 의해서 커런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커런트량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금속에 비해서. 금속은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전류를 생성하는 반면 이것은 이제 인터피셜 사이로 이러한 전자나 그다음 플러스 이온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전기 전도들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오닉 크리스탈 외에 글래스나 폴리머에도 굉장히 많은 모바일 이온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바일 이온의 가장 좋은 예가 나트륨 이온이 되겠는데요. 소듐 이온이죠. 소듐 이온.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에 실리카 글래스를 표현하고 있죠. 실리카 글래스는 실리콘이랑 옥시전이 서로 결합해서 결정을 이루고 있죠. 이 내에서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나트륨 이온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어떤 빈 공간에서 격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다른 빈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류 생성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금속보다는 작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메탈의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는 여기 보시는 식처럼 표현이 되게 되고 이러한 컨덕션은 필드에 의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 생성되는 이온의 디퓨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온은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바일 Na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는 이 Qi, Ni, μi의 총합이 되겠죠. 이 Q는 일렉트리컬 차지 캐리어 I의 일렉트리컬 차지가 되겠고 Ni는 농도죠. 이 차지의 농도 그리고 μi는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 더한 값이 논메탈의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논메탈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온이나 전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류 흐름이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미넌트한 컨덕션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 달라지기 때문에 Na 플러스에 의해서 이동되는 전류나 또는 여기 보이는
인터페셜 사이에 존재하는 플러스 이온에 대해서 이동하여서 생기는 전류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 일렉트릭과 컨덕티비티가 생기는지는 이 수식을 통해서 정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템퍼러처나 그리고 물질의 컴포지션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메탈 물질의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슐레이터, 즉 절연체는 컨덕티비티가 온도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한 의존성을 보입니다. 이거를 아레네우스 로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컨덕티비티를 어떻게 표현하냐 살펴보면 컨덕티비티 시그마는 시그마 제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2 시그마로 표현이 되죠.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컨덕티비티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겠고 K는 볼트만 상수, T는 템퍼러처, 그리고 시그마 제로는 콘스탄트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 X축이 템퍼러처죠. 템퍼러처분의 1 그리고 Y축이 로그 값으로 표현된 컨덕티비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슐레이터들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컨덕티비티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Y축이 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인슐레이터의 온도에 따른 컨덕티비티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고 온도에 대한 인슐레이터의 컨덕티비티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안정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실제 측정을 한 그림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절연 물질을 놓고 가열을 해줘서 온도 변화를 일으키고 전압을 가해주고 전류를 측정해서 저항을 추출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킨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도체에서 AC 시그널이 전류로 흐를 때 스킨 이펙트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스킨 이펙트가 뭐냐? 그러니까 AC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런트가 이 도체 내의 서페이스 영역에서만 흐르는 현상입니다. 즉 센터 영역에서는 커런트가 무시할 정도로 작은 양이 흐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센터 부분은 인덕터처럼 역할을 해서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덕터는 어떻게 되죠? 저항이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특별한 두께를 통해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킨 이펙트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스킨 뎁스가 되겠습니다. 이 스킨 뎁스는 델타로 표시가 되고 델타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앵귤러 프리퀀시 곱하기 컨덕티비티 곱하기 마그네틱 퍼미티비티 분의 1이 됩니다. 다음으로 HF 레지스턴스 오브 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F라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인 AC 시그널의 레지스턴스 저항 값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대신 여기 조건을 단 게 per unit length죠. 그래서 랭스 파라미터는 없고 여기 이제 AC 레지스턴스는 A 단면적이죠. 도체의 단면적 분의 로우 비저항이죠. 비저항이 되겠고 여기서 간략화하게 되면 A는 도체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영역인데 하이 프리퀀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킨 이펙트 때문에 스킨 뎁스 영역에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도체의 직경을 EA라고 뒀을 때 이 A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전류가 흐르는 A 면적은 파이 A 제곱 전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 빼기 파이 곱하기 A 마이너스 시그마 스킨 뎁스 뺀 만큼 제곱해준 값이 되는 거죠. 이거를 풀어서 쓰면 원래 뭐 파이 A 제곱 마이너스
파이 A 제곱 플러스 2파이 A 델타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델타 제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델타 제곱은 이 A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파이 A 제곱은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략화해서 2파이 A 시그마가 이 면적 A가 되는 거고, 이 값을 넣어줘서 우리가 AC 시그널의 저항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행한 강의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숙제 같은 경우도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와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강의부터 진행되는 양자역학 부분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충실히 잘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